강풍이나 파도에 대비한 네네. 파도나 바람 때문에 배가 쓰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 이제 아주 파도가 높으면 이렇게 말려서 쓰러집니다, 배가. 그런데 파워보트 같은 경우에는 복원력이 60도 정도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근데 요즘 최신 배들은 파워보트임에도 불구하고 180도까지도 복원이 되는 그런 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타는 배 복원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시고 험한 파도를 맞이하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 크루징 요트라면 일반적으로 120도 이상 기울어졌을 때, 즉 요트가 이렇게 서 있으면 90도죠. 이 정도가 120도입니다. 이 정도로 완전히 뒤집어져도 복원이 될 수 있게 설계되는 것이 돛 달린 세일보트의 기본적인 설계 방침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일보트는 뭐 어떠한 파도에서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강풍에서 원활하게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강풍을 활용해서 항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람의 세기는 저희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바람의 세기에 맞게 내가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람이 나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험하게 해요. 내가 그 바람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위험한 배 선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스킬, 이런 바람에는 어떻게 돛을 줄이고 어떻게 항해를 하는 것이 좋아라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요트의 교육인 거예요. 그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파워보트도 그 요트처럼 긴 날개가 필요 없거든요. 파워보트는 엔진의 힘으로 밀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예요. 아래쪽에 무거운 물질을 배치를 해요. 배 밑바닥에. 그러면은 이게 거꾸로 뒤집혔을 때는 이 불룩 튀어나온 그 선체 구조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무겁고 당연히 거꾸로 다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복원력을 활용하는 거죠.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요트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갑판을 덮었다예요. 옛날 배들은 이렇게 밑에 파여 있었잖아요. 벽이 있고 이 위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집혀도 그 자체가 부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파워보트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면 대양 항해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복원력도 굉장히 탁월하게 요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신 후에 배를 골라서 항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사람을 안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배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험한 파도가 일 때는 이제 스스로 판단하거나 혹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세이프티 하네스, 안전고리라고 하죠. 줄에 이렇게 하네스가 달려가지고 이제 배 어딘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내 몸이 배 밖으로 안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장치를 우리는 세이프티 하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하네스는 배에 반드시 뭐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활용해 본 것은 아주 험한 바다를 통과할 때였습니다. 파도 한 6m 정도 되는 태풍 속을 항해할 때인데 워낙 배가 이렇게 잘 뒤집어지는 상황이 가끔 벌어져서 밖에 나가서 조종을 하면서 저는 이제 하네스를 이렇게 배에 걸어놓고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조종한 기억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뭔가 대양 항해를 할 때 파도 심한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워칭하는 사람, 불침번을 세우는데 초보자들이 불침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일부러 매줍니다. 제가 이제 엉뚱한 데로 날아가지 말라고. 물론 날아갈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해주는데 그 해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초보자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날아갈 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워칭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배려인 거죠. 또 이제 데크 앞으로 나가서 작업을 할 때는 무방비 상태니까 라이프라인밖에 없으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요트에서 물로 떨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바로 헬մ스맨이라고 그러죠. 키를 잡고 조종하는 사람, 선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가장 많이 떨어진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모르셨죠? 오히려 이 데크 위로 높은 데로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긴장하기 때문에 안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넋 놓고 있다가 푹 뒤집어지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 정도의 파도가 있다면 정말 걸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도가 뭐 한
4, 5m 이상 넘어갔다. 수직 높이가 5m 정도 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파도가. 이 큰 파도가 배를 이렇게 밀다가 배가 오토파일럿이 제대로 작동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파도가 이렇게 배를 롤오버 시킵니다. 전복시킵니다. 이런 것을 저도 여러 번 당해봤기 때문에 보통 그럴 파도가 있을 때는 하네스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네스를 준비할 때 2m 정도 길이의 로프에 이렇게 그 하네스가 이제 이렇게 캐라비나 같은 거죠. 이게 고리, 금속으로 된 고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배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중간에 고리가 하나 더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 고리를 걸면 1m 정도 짧게 되죠. 그러니까 작업 반경이 짧은데 굳이 길게 해놓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중간에 고리 하나가 더 있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죠, 상처. 예를 들어서 어디 부딪히고 이랬을 때 타박상, 가벼운 타박상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구를 다루면서 뭐 손에 가볍게 상처를 입거나 이런 것들은 뭐 정말 그 가벼운 약 하나 바르고 밴다나 하면 될 정도. 그리고 파스, 뭐 이런 거 가볍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건 걱정이 안 되고요. 다만 개인적인 지병이 있는 분들은 꼭 그 자기 지병에 관련된 약품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포진 약 정도는 하나 예비약으로 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이게 대상포진인지 뭔지 모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 정도 약은 준비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 전 세계에는 그런 그 해적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 제법 많고요. 저도 몇 번 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무사히 정말 잘 피했네요. 일단 대들지 마세요. 해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납치를 해서 몸값을 요구하는 해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물건이 탐나서 오는 해적.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일단 대부분이 그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오는 해적들이 많은데, 이런 좀도둑들에게는 그냥 다 주세요. 원하는 거 다 주시고, 뭐 너무 많은 짐을 주면 아마 집에 못 실으니까 못 가져갈걸요. 그 대신 이제 나 또 다음 항구까지 가려면 물이 필요하니 물은 좀 남겨놓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마 물은 좀 줄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하죠. 대항하려고 하면 오히려 사고가 생깁니다. 간혹 이제 외국 항해를 하다 보면 그런 추천을 받기도 해요. 이제 총기류를 소지를 해라, 이제 해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거부했어요. 왜냐면 내가 총을 들고 있으면 총을 맞을 확률이 더 높아진답니다. 내가 대항하려고 하면은 더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없는 게 낫다. 그런 작은 총기류 가지고는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고, 인도네시아 주변에서는 아주 조그만 그런 나룻배 같은 거 있습니다. 거기다 그 잔디 깎는 기계 다는 엔진 같은 거 가지고 개조해가지고 통통통통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배 느려가지고 그때는 뭐 제가 도망을 가니까 막 어둠 속에서 막 불 켜고 소리 지르고 막 뭐라고 소리 지르는데 전 뭐 현지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그때도 잘 도망갔어요. 요트로 도망갔는데도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망가시는 게 최고고요. 해적들이 올라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곳을 지날 때는 잘 관찰하시고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들이 나타나면 일단 긴장하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출국 신고, 출항 신고를 해요. 그걸 이제 파일럿이나 이런 분들이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손님으로 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르는 거고, 우리는 선박 자체 출항 신고, 이건 이제 그 항만청이나 이런 그쪽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이제 모든 그 선박의 출입항은 세관에서 관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관에서 출항합니다 그러면 크루 리스트라고 그러죠.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명부 하고 여권, 그다음에 그 서류, 출항 신고서를 들고 가서 거기다 도장을 받아요. 그 도장을 받아서 출국해도 됩니다라는 도장이 딱 찍히는 게 바로 포트 클리어런스라고 합니다. 이 포트 클리어런스가 있어야만 다음 항구에서 문제없이 받아줘요. 어느 항구에 가든지. 근데 그래서 이 출항 증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미그레이션, 그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여권의 출국 도장을 받아야죠.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 받으면 통상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출항 혹은 12시간 이내 출항, 이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소에, 시내에 있는 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딱 서류 정리하고
다 됐냐? 그런데 참 김치 사는 거 까먹었어요. 그럼 가다가 김치 잠깐 사가지고 가도 사실 되긴 되는데요. 되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출항할 수 있는 게 이 요트의 출항인 것 같아요. 입항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현장에 도착을 하거나 도착하기 직전에 포트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이제 비행장으로 얘기하면 관제탑 같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비상 대기 채널 16번 VHF 채널을 켜신 다음에 부르면 돼요. 이제 어느 항 포트 컨트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은 답이 와요. 그쪽에서 무슨 얘기냐 물어보면 지금 세일보트인데 지금 당신 나라에 입국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체크인을 좀 해달라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내용은 대부분 유사한데요. 일단 배 크기, 배 길이, 그 다음에 드래프트라고 그러죠. 이 배가 물에 잠겨 있는 밑에 흘수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깊이를 물어봐요. 왜냐면 항구에 수심이 낮은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래프트는 안전을 위해서 꼭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배 국적, 이걸 물어볼 때 배는 자국적기를 개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at flag이라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승선 인원이 몇 명이냐, 그리고 승선 인원들의 국적은 어디냐, 이걸 반드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 국적에 따라서는 그 나라의 입항을 거절당할 수도 있는 나라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질문이 다 끝나면 들어오라고 그러죠. 들어가면서 내가 사전 정보가 없다면 어디에다 정박을 할지 모르잖아요. 간혹 이렇게 비상시에 접안할 때는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트가 정박할 만한 정박지를 좀 알려달라 질문 다시 하면 돼요. 그럼 그쪽에서 수소문을 해서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바닷가에 도착을 하면은 출입국 수속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CIQ라고 그래요. 커스텀, 이미그레이션, 쿼런틴. 그러니까 검역, 세관, 이제 출입국 관리소, 이 세 가지 과정을 대부분 다 거칩니다. 그런데 어떤 섬나라는 그걸 그 쇼 패스라고 하는데 상륙 허가증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입국 도장은 안 찍고 상륙 허가증만 받아서 그 주변 마을을 마음껏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유스러운 편이고요. 나라에 따라서는 이제 24시간 전에 사전에 나 당신 나라에 입국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통보를 해야만 되는 나라도 몇 곳 있습니다. 피지는 세관, 일본은 해상보안청에 팩스로 보내래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전 통보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뭐 출입항하는 거 까다롭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영어만 하실 줄 알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용기 내서 다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